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I have a dream. I love mom and dad. You can dance. I am 8 years old. 아빠, 엄마, 사랑해. Mom, can you play with me, please?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모든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해야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니까. 맞는 친구들도 있고 안 맞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100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인지 왜곡이 우리 아이 지금 이래도 괜찮나? 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이 지경으로 묻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상당히 많은 교육에 투자하는 걸 들여다보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 중산층에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원을 투입하는 거야. 격차를 확 벌려버리는 거죠. 예. KBS 1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4부작 선행학습 제국 부모 불안 설명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아이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그만큼 온 사회가 작동하고 폭넓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아이들은 한 가정으로 보자면 소중한 사랑의 결정체지만 국가와 사회로 보면 미래죠. 그래서 이 학교와 교육청,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육아와 교육 제도는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들에게 미리 갚는 마음의 빚의 극히 일부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지만 온통 부모만 있는 건 아닐까요? KBS 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4부작 선행학습 제국 부모 불안 설명서 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발 방학 좀 빨리 끝나라 하면서 10살 딸아이의 방학 생활을 종일 고민하고 있는 온통 부모, 일하는 엄마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경쟁적인 문화 속에 사회적 스트레스가 유독 심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배가 훌쩍 넘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출산율은 꼴찌. 극단적 선택을 하는 10대들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우울증 문제 등을 넘어서 사회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2년째 고의적 자해입니다. 부모님들은 오늘도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아이가 어떤 공부를 좋아하고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 모셨습니다. 20년 가까이 교직에 계셨고요.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된다 이렇게 책을 쓰신 EBS 영어 강사십니다. 정승익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승익입니다. 최근까지도 교직에 계셨던 거죠? 제가 교직에 17년 있었고 예. 네, 그리고 퇴직한 지는 한 3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교 있으면서 중학교, 일반고, 국제고, 외고, 특성화고까지 있어서 학교에서. 네, 아이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 책 소개해드리면서 제목이 일단 어머니 사교육 줄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집필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엄청 열심히 막 달려가느냐. 네. 아마 교사와 학생들은 다 알 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뭐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그런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뭐 잠을 자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중학교에서 네. 중학교는 참고로 절대평가 방식이라서 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0점을 넘기면은 누구나 A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시험에서 이제 최하 등급은 E등급이거든요. 네. 알파벳 E입니다. 60점 이하인데 그 60점 이하를 받는 아이들의 비율이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았어요. 한 30% 정도거든요. 통계 잡히는 것도. 궁금한 겁니다.
초등에서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열심히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네. 왜 중학교만 되어도 30% 아이들은 공부에서 멀어질까? 이거 뭔가 이제 고민이 돼서 알아봤더니 제가 볼 때는 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부모들이 모든 아이들의 시간을 사교육에만 쏟으면서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나? 사교육을 줄인 그 빈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가 부모로서 뭘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풀어주실 테고요. 네. 그럼 공부 정서가 좋아야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그렇죠. 아이가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할 이유를 찾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정서가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자기주도성이라는 개념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라라는 말하면은 그래, 그게 좋은 건 알겠으나 네. 자, 우리가 모여서 매일매일 공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다 맞아요. 정말 좋은 부모 되겠다고 정말 공부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우리 공부도 아니고 애들 공부 얘기를 정말 매일매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남이 시킨 일이거든요.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이거든요. 내가 맞아요. 선택한 일을 정말 내가 기쁨을 느끼면서 하고 싶다라는 거. 그게 이제 모두에게 있는 욕구인데 네. 사실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학원을 가든 뭐 학원을 가기 싫다고 하던 자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도 좀 불안할 것 같거든요. 뭐 내 친구 누구는 어디 학원 다닌다는데 뭐 이런 아이들끼리의 그런 공유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80년대생 부모인데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산다 생각해요. 정말 우리들의 부모님들보다도 정말 열심히 교육도 하는 편이라고 보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던가 생각을 아이들은 고스란히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불안이 그대로 투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더하기 빼기 하다가 옆 친구 분수 푸는 걸 보거든요. 너 그거 뭐야? 그 숫자 사이에 짝대기 뭐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분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아이는 또 뒤처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또 그 진도나 이런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아이들은 그대로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뭘 하더라도 정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선행을 하시든 현행을 하시든 확신 있게 그냥 편하게 마음 가지셔라. 불안한 부모가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근거 없는 불안이거든요.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혼자서 선행하는데 괜찮을까? 현행만 해도 괜찮을까? 계속 이제 불안을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그 불안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언어적으로도 다 전해진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사실 내 마음이 더 단단해야만 할 것이고 뭘 하더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해야만 할 거니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과 감정을 안 가지게 하려면 우리 세대가 좀 더 단단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중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는 해마다 2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한 해 1000여 명에 달합니다.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우울증 문제 등을 넘어서 사회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완벽주의, 100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인지 왜곡이 우울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방금도 들으셨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인데 교직 생활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셨나요? 아이들의 우울감, 그게 사교육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점도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전교생을 쓱 하면 200명을 보잖아요. 낯빛이 다르거든요. 행복한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놀랍게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성적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옛날의 행복은 성적순이 네. 아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는 그 어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전교 1등은 정말 기뻐서 학교를 다니고 전교 꼴찌는 우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중상위권에서도 상위권에서도 엄청 얼굴이 어두운 아이들도 있고 사실은 자해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초등학생들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통계로 잡히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우울할 이유는 사실은 공부밖에 없을 것이고 공부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공부를 강제하고 강요하고 뭔가 다른 건강한 경험을 못하도록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쏟게 한다면은 아이들은 아플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이야기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죠. 이 통계라는 것들은 어쨌든 빅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좀 부모 세대가 건강하게 공부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죠. 네, 그래서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다 같이 그쵸. 지켜 나가면서 챙겨야만 합니다. 예, 또 공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교육 얘기도 좀 해보면 고교학점제가 요즘에 정말 뜨거운 이슈잖아요. 이제 고교학점제는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빠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본다면은 부모로서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미래에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그때 필요한 역량을 알려줘야 되고 길러줘야만 하는 게 맞겠죠. 당장에 이 50점을 60점으로 올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나중에 내 아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그래도 쓸 수 있는 역량을 좀 길러줘야 된다면 미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예측 불가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요. 네, 작년과 지금 이 시기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작년에 지금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AI가 변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면은 10년은 좋게 지나야만 사회생활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10년, 20년 지나버리면은 미래는요 완전 다 바뀌었을 것이고 그걸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은요 그 세상에 맞게 내가 무언가를 또 배워서 또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겁니다. 네네. 주도성이 엄청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은 다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전공을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다라던가 또는 무전공제로 아이들을 받아서 또 시대가 바뀌면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유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가장 좀 안 변하는 것들이 초등, 중등, 고등에서의 제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각 가정의 인식이라고 봐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공부 잘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네. 물론 맞는 생각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서도 고교학점제는 저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할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고교학점제가 원하는 건 고등학생쯤 되면 네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지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주도성은 있어야만 하고 당연히 그러면서 나의 관심사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그래야만 그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네가 무언가를 취사 선택해서 배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더 이상은 가만히 앉아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사실 미래에 대한 대처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네. 공부하고 숙제하고 남는 시간은 스마트폰, 게임하고 이런 아이가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17살이 됐을 때 너 뭐 할래 물어봐요. 이거 답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언제나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한 16년, 17년을 살아오는 아이가 과연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저는 되게 걱정스럽죠. 예, 그게 이제 주도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과 또 연결이 너무나도 되죠. 미래의 키워드이자 예. 사실은 지금의 입시를 뚫을 수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키워드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초등이나 또는 그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일부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는 안 나누는 게 어쨌든 좀 안타깝죠. 네. 서울시 교육청은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대입제도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능 개편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40학년도부터는 선원 수령 평가와 융합형 면접을 강화해 수능을 아예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2040년에 수능이 폐지된다 또 뭐 이런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335 모이셔서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수능을 폐지하는 게 사교육 문제를 어떤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교육에서 소식이 많이 나오는 거는 2025년 12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미래에는 이렇게 대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대입이든 교육이든 고교학점제까지 포함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목적지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네. 알 수 없는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이제 2025년 1월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미래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생겨나고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보는 역량 자체가 과거처럼 명문대 스펙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신입사원 뽑을 때 창의적인 사고 네. 또는 호기심, 회복 탄력성, 유연성, 기민성 또는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인성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았을 때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도 하고요.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친구가 기업에 기여를 하게 될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을 뽑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봐도요. 수능 성적이 높은 아이가 창의적이냐?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미 미래 사회도 아니고 2025년에서 2030년까지의 변화를 가지고서 만든 그 보고서에도 창의력, 호기심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데 당장에 수능 성적이 높고 또는 내신 등급이 높은 아이가 호기심이 많은 아이인가 창의력이 높은 아이인가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이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저랑 얘기를 네, 나눠도 이거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거 그 알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이라는 시험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한 척도가 아니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능 시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시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미 벌써 그런 시대가 부쩍 가까이 왔고 네. 2040년쯤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점수가 높은 아이가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누구에게나 아마 공감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는 그 변화를 조금이라도 내 가정에 들여와야 되겠죠. 아, 저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네. 창의력, 호기심, 평생 배우려는 태도 이런 거 중요하단 말이야. 인성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죠. 네. 학원을 갈 게 아니라. 그렇죠.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예, 분명히 예. 내 아이가 2040년 또는 그 이후를 살아야 된다면 그렇죠. 저런 것들을 길러야만 하네. 저런 걸로 나중에 뽑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하고 계셔야만 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사교육이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계속 불안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네, 저는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불안한 부모가 최악이다. 불안한 부모가 최악이다. 네, 그거를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네. 아, 저라고 안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네. SNS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잘하는 아이들만 올라오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면 저도 털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사랑하지만 거기에 이제 굉장한 성취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불안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잘 안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가정만의 어떤 영어로는 레거시라고 하죠. 어떤 유산. 네. 우리 가정만의 어떤 탄탄한 물려주고 싶은 어떤 세계를 만드는 데 집중을 좀 해도 그러니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캠핑 가서 자연을 벗삼아 지내겠다. 너무 네. 좋죠. 그렇죠. 우리 가정은 네. 도서관 맨날 가겠다.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저녁에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하하호호 보낸 것이다.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가정만의 것들로 채워나가면 좋겠고 네. 사실 채우고 나면 어차피 우린 시간이 없어요. 네. 캠핑 가셨고 여행 가셨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하하호호 엉덩이 두들겨주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 그거 좋네요. 하고 나면은 공부는 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대신에 더 확신이 있으려면
아이의 한정된 시간 동안에 우리 가정은 뭘 하고 싶은가를 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 네, 우리 이렇게 네. 한번 해보자라는 딱 합심해가지고 좀 그렇게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공교육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매일 가는 학교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들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가령 중학교에서는 진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네. 초등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왔죠. 네.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탐구하면서 그쪽 분야로 파고들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주 저는 이상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신에 지금 이런 것들이 삐걱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이제 가정에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그 시간에 선행을 해야만 하고 숙제를 해야만 하니까 학교에서 마련된 걸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진로를 마음껏 알아볼 수가 없고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썼단 말이죠. 네. 지금- 사생활보호라서 일기 쓰면 안 된다면서요. 또 일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네. 아이들이 일기를 쓴다? 그 시간을 지금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 뭐 숙제하면서 지금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다는데 일기와 독서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방향성 자체를 공교육에서 좀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장차 5년 후, 10년 후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학교에서 진로 알아보라고 해서 네. 또 어쩌다가 진로도 발견하게 되고 네. 그때 내가 고교학점제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 보니 처음에는 별로였으나 또 하다 보니 내가 또 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지나고 보니 그래 그거 괜찮았더라. 저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어떤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께서 우린 독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셔도 네. 맞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하셔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공교육은 그런 묵직한 말 그대로 어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조금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만 노력을 해야겠다. 부모님들이. 네, 저는 뭐 네. 언제나 그렇지만 아이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네.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열심히 하는 엄마 아빠들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매일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눕니까? 아이들 네, 얘기만 이런 맞아요. 나라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다 애쓰고 있거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을 하냐 마냐 뭐 선행 현행을 다 떠나서 우리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후회를 안 하면 좋겠고 이 결과가 되게 좋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를 막 생각해 보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조금만 잘 이끌어 나가면 네. 정말 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한 좀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 불안해하는 부모가 최악이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불안해하실 우리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네, 저는 지금 이 세상에는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가령 우리가 10명의 부모가 있다면 그중에서 한 6, 7명 정도가 동일한 얘기를 해버리면은 나머지 가정에서는 다른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아이들의 문화조차도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6, 7명이 같은 게임을 해버리면 다른 3명의 아이는요 딴 걸 하고 싶어도 되게 이상한 아이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따돌릴 의도가 없어요. 고립시킬 의도가 없지만 우리가 정보가 공유가 잘 되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온 오프라인에서 나누면서 너무 획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다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시대는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뀌는 시대는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컸던 아이들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봐서 지금 어떤 무리에 굳이 내가 함께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벗어나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무리에 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그 안에서도 한 번쯤 네. 정말 내 아이를 위한 우선순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저는 각 가정이 전부 다 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생각과 미래와 모든 마음가짐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다양함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17년 동안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BS 영어 강사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신 오늘 정승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원 셔틀 안에서 시들어가는 우리 아이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4부작 선행학습 제국 부모불안 설명서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로는 치열한 경쟁 문화를 꼽았습니다. 임윤찬은 한국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며 모두가 최고가 되기 위해 안달하며 때로는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맞는 말이다. 한국은 경쟁하지 않는 게 없다. 남을 깎아내려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과시욕, 물질욕, 명예욕 다 얽혀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엔 개천에서 용난다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 같은 얘기고요. 흙수전 안 돼서 흙수전하고 금수전 안 돼서 금수전하는 세상이라고 믿고들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만은 모든 게 완벽한 육각형 인간으로 자라길 바라는데 이런 완벽의 완벽을 쫓는 모습이 때로는 부모의 강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는 과연 어떤 교육 철학으로 아이를 키워야 할지, 또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철학자이신 경희대학교 김만권 학술연구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네. 올해 이제 4학년 올라갑니다. 저랑 같은. 예, 저도 이제 똑같이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민하는 학부모의 입장이 있습니다. 네. 4세고시, 7세고시, 초등 의대반, 더 내려가면 조리원 때부터 시작되는 이 사교육이 결국은 시험 잘 봐서 좋은 직장 가고 또 사회 지배층이 되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시험을 대표적인 공정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요. 이제 이런 욕망이 너무 강해지는 그런 사회를 저희들이 이제 능력주의 사회라고 부르죠. 네. 이 능력주의 사회가 원래는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신분 사회를 타파하려고 나온 거고, 아, 그렇죠. 그 신분에 따라 부와 명예가 세습되는 거 말고 자기 능력대로 물려주자라는 건데, 이게 능력주의 사회도 한 2세대, 3세대들 정도 거치면 이게 또 세습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능력을 옛날에 신분을 물려듯이 능력을 만들어서 물려줘요. 이게 사실 이게 능력주의로 성공한 부모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요.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네, 아이러니한 거죠. 누구나 네.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의 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이게 불안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러면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누리는 어떤 특권이나 내가 누리는 어떤 혜택을 내 자식이 못 누린다? 이거 또 안 되잖아요. 네, 그 부모들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면 부모들은 중산층 자녀들이 그런데 중산층에도 보면 중산층도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 교육에 투자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당히 많은 교육에 투자하는 걸 들여다보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 중산층에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중산층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격차를 확 벌려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만들고, 과외도 그렇죠, 하고, 과외도 하고, 그리고 막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막 수학 선행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성공한 부모들이 자신이 가진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투자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냥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할까 불안한 게 아니네요. 예, 단순히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할까 불안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성공해서 누려보면 자기들이 이거 좋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럼 이것들이 자식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그 능력주의 사회라는 것들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능력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수많은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 아이들이 나 자식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거리를 벌려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 거리를 벌이는 방식이 보통 중산층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그냥 방식으로. 포기하게.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중산층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거기서 소용이 없다. 그렇죠. 개천에서 용나듯 하나 뭐 되는 거지 따라잡지 못하게 투입하는 거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시험, 뭐 그쵸. 수학 능력 예. 시험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공정한 수단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시험 이야기,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것들을 갖다 능력을 평가할 때 다 시험을 평가를 하죠. 수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입시 같은 제도로는 돌려놓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도 부자들이 뭐 투자하고 뭐 이래서 이게 불공정의 온상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몇몇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뭐 이렇게 입시할 때 그런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부모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도 교육자로서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정시일 때 소득이 높은 자녀들이 훨씬 좋은 대학에 많이 갑니다. 오, 예. 정시일 때. 정시일 때 훨씬 좋은 대학에 많이 갑니다. 오. 그나마 수시일 때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기회가 더 열려요. 그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지금까지 딱 그거는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국가 장학금 대상이 작아져요. 왜 소득이 높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국가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가정에서는 우리 국가 장학금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높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확률들이 되게 높아지는데요. 근데 이건 여러분 진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사실 우리나라 이 정시, 특히 입시 문제가 시험 문제 푸는 기계를 이제 만드는 곳이잖아요. 문제풀이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문제 푸는 능력을 사실은 길러주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N 수생이 많아요. 어떤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부모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그렇죠. 대학에 붙을 대학 때까지. 학과를 갈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사실 있는 겁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여러 번 시험 봐서 대학 가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겠지만 그 여러 번을 대줄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그걸 한두 번밖에 대줄 수 없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부모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가 가진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수학 능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학력 격차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시 소득 격차와 부의 격차로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험이 좀 공정하지만은 않은 그런 수단일 수도 있겠네요. 단지 저희들이 이제 시험 자체를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이 아이들을 뽑는 수단인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이.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시험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어려운 시험을 한두 번 잘 통과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진짜 능력주의도 아니에요. 이게 어중간한 능력주의예요. 옛날에 마치 과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로 그냥 끝나는 그런 식의 능력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고 진짜 또 물었을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다양하게 넓혀주자. 아이들의 능력은 다양하고 자기들이 발휘하는 재능도 다양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시험 문제를 잘 풀지만 누군가는 시험 문제를 못 풀고 현장에서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능력주의를 포기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열어주자. 좀 더 넓혀주자라는 거죠. 요즘 이제 뭐 몇 % 아닌 이제 아이들이 들어야 된다. 뭐 조기 영어 교육 그래서 하고 사교육도 뭐 선행학습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가야 된다.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중등, 고등 수학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의대 열풍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저는 미래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인공지능이 발전할 때 가장 위험한 직군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뭐 주식 딜러 같은 직종이에요.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규칙이 있는 일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의학
분야죠. 그렇죠. 예,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에 뭐 어떤 직군이 되기 위해서 특정한 직업을 삼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교육시키고 특정한 직군의 몇 %에 넣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학교 교육이나 국가가 그런데 이제 신경을 써주게 되면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생각하냐면요. 교육이 1%를 위한 교육이 되고 5%를 위한 교육이 되면서 사실은 99%의 아이와 95%의 아이를 버리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또... 예, 기본적으로는 자기 개인이 그럴 수는 있고 네. 부모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는 결코 이런 데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제도가 재편이 되거나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니엘 마코비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일대학교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예일대에서 뭐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라고 하는 이름을 명성을 네. 얻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엘리트 세습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들어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능력을 상속받는 그 초엘리트의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경쟁 시스템에 들어가서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 있는데 보면 자기 제자들이 지금 35 막 이런데 사실 미국 헌법을 보면 35이면 대통령이 된다고 했는데 네, 예. 이제 우리 지금 아이들은 35살 때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인생의 3분의 1을 교육받으면서 경쟁에 장애 있고 그러면서 또 삶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겨야 돼서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서 늘 불안에 쫓겨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안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 안심이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또 발부딪히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능력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사실은 누구도 행복하지는 않은 사회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한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이 좋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만 올라가게 되는데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1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2등도 3등도 별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항상 1등이 주목받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거기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난감한 건 뭐냐면 사회의 기준이 자꾸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사회의 기준은 1%에 맞춰지는 거나 5%에 맞춰져서 안 되겠죠. 10%에 맞춰져서 안 됩니다. 네. 전체적인 사회의 기준은 중산층에 맞춰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능력주의 사회는 어떤 거냐면 중산층의 삶이 비루한 삶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눈이 너무 높아지면서 중산층의 삶이 비루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사실은 거기에 갖다 맞추지 말고 뭔가 전체적인 국가 교육은 조금은 내려서 맞추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막 답답한데요. 다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가장 경쟁이 높은 사회 중에 하나이고요. 2018년에 그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낸 자료를 보면 입시가 제일 빡센 나라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빡센 네 나라 힘이 들고 어려운 네 나라 대학생한테 그러니까 한국 그다음에 일본, 미국, 중국 대학생들한테 너에게 고등학교란 어떤 것이었냐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한국의 대학생의 80%가 넘게 뭐라고 답하냐면요.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였다라고 답합니다. 생존하기 위한 전쟁터였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예쁠 나이인데. 그렇죠. 근데 그 비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요? 다른 데도 그렇게 입시가 치열한데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높은 걸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가 함께하는 광장이었다고 답한 친구들이 15%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경쟁이 가장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높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행복도나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OECD 국가나 뭐 다양한 여러 국가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국가로 나오는 게 아마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1등만 바라보고 1등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하니까 사실은 그 나이에 맞는 어떤 다른 교육들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뭐 좀 약간 감정도 좀 메마른 것 같기도 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어떤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의 삶은 어떨까? 제가 아까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도와주면 이제 다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서로 도와주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도와주지 않는 문화에 살다 보면 어떤 또 게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대가 없이 도와준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이 누군가 나한테 도와주면 반드시 뭔가 대가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나타난다면 도와준다 그러면 거절하는 현상도 나타나요. 나는 그런 도움 괜찮다. 필요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이제 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장에서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중견교사, 회사에 가면 중견급에 있는 공무원 이런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입사원이나 신입교사들이 도와준다 그런다면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난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옛날보다 많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의를 믿지 않는다는 그쵸? 거잖아요. 타인의 선의를 이제 잘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움이 부재한 사회가 되면서 뭔가를 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계속 뭔가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힘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렵게 뭔가를 해결하려다가 그걸 못하면 이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가거나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더 심하게는 이렇게 입시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이러면 더 큰 문화가 정말 이건 좀 심각한데요. 사회적으로 고립 문화가 생겨납니다. 은둔 고립 문화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능력주의 사회가 끼리끼리 문화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다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가정 배경이 비슷한 애들, 심지어 평수도 비슷한 애들. 이런 애들끼리 모여서 이제 비슷비슷한 수준의 애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친구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경쟁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경쟁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성공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기준을 맞추는 아이들이 나오고 누군가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맞추지 못한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패배자나 루저로 규정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은둔이나 고립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통계들이 다양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의 5% 이상이 은둔 고립 상태예요. 그러면 20명 중에 1명이 은둔 고립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은둔 고립의 정의가 뭐냐면 6개월 이상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사람을 만나는 걸 정서적 물리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스스로 그렇죠, 회피하는 스스로 거잖아요. 회피하는 거죠.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은둔 고립이 이제 그 정도로 정말 많다라고 해서 이제 그 통계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숫자로 보면 지금 현재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5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19세에서 39세.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2023년에 우리나라에 23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24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합쳐도 지금 47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두 해 태어난 아이들을 다 합쳐도 은둔 고립하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부작용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위만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위만 보는 문화들이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밀려났다 그러면 자꾸 우린 바닥을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모든 곳에서 다 밀려난 아이들이 나옵니다. 모든 수준에서.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가 끼리끼리 문화라서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은둔이나 고립이나 사회적 문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좀 삶을 어떻게 살고 그걸 보여주느냐,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저희들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아이들이 반드시 그렇게 따라 크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의 삶이나 인생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학생들 상담을 이제 학교에 있다가 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걱정하고 왜냐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 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자기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투자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투자한 만큼 자기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압박감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 부모가 서두르고 있으면 아이들도 서두르게 돼요. 그러니까요. 예. 부모가 막 불안해하고 그렇죠. 부모가 불안해하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러면... 아이들도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럼 그 부모가 그 불안한 걸 해소시키지 못하면 자기는 부모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되게 자기가 별로인 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자기가 좀 좋은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향도 아닌데. 실제로 그게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 행복의 만족도나 이런 조사들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우리나라가 항상 OECD 국가 항상 최하위권에 가 있는 걸 보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요. 청년들의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지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국가인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그건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학교의 공지글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학사 관련 문의는 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녀 대신 강의실이 어딘지 전화로 물어보는 부모가 있다. 휴학계도 못 내서 부모가 와서 처리하더라. 회사나 군대로 전화하는 부모도 있다며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만 10살이라고 예, 하셨는데 예. 한 30살쯤 됐을 때 예. 어떤 얘기 좀 듣는 어른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미래에 제일 중요한 능력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친절하고 싹싹한 게 진짜 큰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하고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니 전화 통화를 못 한다면서요. 전화 통화도 잘 못하고요. 대부분 다 문자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야기할 때 뭔가 사정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육하 원칙 같은 걸 따라서 설명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교육 수준이 높은 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사람을 대하는 대인 능력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나의 아이가 커서 30쯤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라고 하면 친절하고 쟤 참 싹싹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제 아이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똑똑해보다. 전 똑똑한 걸 만드는 거는 1%, 2% 막 이런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절하고 싹싹한 건 1, 2%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저도 교육을 받아봤고 이 교육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계산은 나와요. 근데 그 계산을 해보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과정에 넣지 않고 아이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친절하고 싹싹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싹싹하다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주도적이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자기 주도적이단 말.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밝히는 일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답안을 어떻게 적고 있냐면요. 교수님이 말한 거 토시까지 똑같이 써요. 그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학습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대학생인데. 대학생인데.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른 방식의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능력의 싹싹함이 있는 게 아닐까. 그 말 안에 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싹싹하다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주도적이고 싹싹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의도 잘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고 상의도 하고 그리고 어떤 조언도 받을 줄 알고 이런 능력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교육하셔야 되겠죠. 부모님이 가져야 할 철학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말이 되게 폭력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아이한테 다 떠넘기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에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 도생의 사회를 만드는 말이거든요. 그냥 나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시겠지만 결국은 그런 의미가 되고 그것들이 모이면 양적으로 많아지면 우리가 질적 변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각자 도생의 사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울 줄도 아는 능력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자신을 잘 알고 나를 좀 잘 표현하고 아까 말씀하신 친절하고 싹싹한 아이로 교육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좀 중심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정치철학자이신 경희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김만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진짜 교육의 가치는 뭘까요? 어떻게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4부작 선행학습 제국 부모 불안 설명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꽤나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하나가 애매해서 그걸 다 맞게 해주는 바람에 전교 1, 2등의 등수가 바뀌게 됐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엄마들의 단톡방에서 억울하겠다. 너희 딸이 전교 1등인데 뺏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한테 너는 화도 안 나니? 1등을 뺏겼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가 그게 왜 뺏긴 거야? 그 친구도 열심히 했겠지?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부끄러웠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전교 1등 엄마라는 우쭐함에 취했던 거였어요. 어떤 타이틀에. 저는 그날 이후로 그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마들이 커뮤니티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엄마지 전교 1등의 엄마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 자주 지각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하루는 불러서 선생님은 네가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 했더니 아이가 난처해하면서 제가 저녁에 숙제를 다 해놓고 자야 해서 스케줄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좀 줄여달라고 네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 본 적 있어? 하고 물으니까 안 해봤대요. 그럼 선생님이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 했더니 아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숙제를 줄여주지 않겠지 하면서요. 학원 숙제가 많아서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학생은 압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숙제를 해오니까요. 엄마한테 말도 꺼내보지 않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주 큰 부담이었던 거죠. 잠을 못 자더라도 그건 해야만 했던 일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어느 정도 부모님의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00점 올백을 다 맞은 적이 있었어요. 집이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으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겠다. 우리 가족이 부서지지 않을 수 있겠다. 출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만 아이는 그보다 더 큰 안간힘으로 세상에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강인하고 주체적인 존재인 아이에게 부모인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을 읽는 법이 아니라 외우게 만든 건 아닐까요? 새하얀 도화지에 저만의 색깔을 마음껏 칠할 이 소중한 시기에 정답을 찍어가는 공장의 기계처럼 내 아이의 가능성, 잠재력을 가둬놓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4부작 선행학습 제국 부모 불안 설명서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같은 시각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